번째 상황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얼음장 깨기입니다. 아, 아이스 브레이킹이네요. 맞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대개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라거나 What do you do? 어떤 일 하세요? 같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질문들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질문들이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정보 수집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정보 수집 맞지 않나요? 직업 묻고 출신 묻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아주 부드럽게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도권을 넘겨준다고요? 그냥 뻔한 호구조사가 아니고요. 네, 만약에 단순한 호구조사라면 굳이 물어볼 필요 없이 명함이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끝이겠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신분증이 제일 정확하죠. 그렇죠. What do you do라고 묻는 건 상대방이 자신만의 서사를 편안하게 펼칠 수 있도록 일종의 멍석을 깔아주는 행위입니다. 멍석을 깔아준다. 와, 표현 좋네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해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대화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아, 막 최근 작업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평소 예술적인 취향 같은 걸로 대화가 뻗어나갈 수 있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안전하게 대화의 관문을 열어주는 셈이죠. 저는 사실 이 질문들을 대화의 스위스 아미나이프, 그러니까 다용도 칼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오, 다용도 칼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디서든 약간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주머니에서 쓱 꺼내서 분위기를 자를 수 있는 되게 유용한 도구니까요. 하나쯤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확한 비유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 정보를 교환하고 나서 대화가 꽤 잘 통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막 웃고 떠들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럼 관계를 한 발짝 더 진전시키고 싶어지잖아요. 이때 우리가 마주하는 문장들이 바로 Would you like to practice English together? 같이 영어 연습할래요? 혹은 Would you like to get coffee? 커피 한잔 할래요? 같은 제안들입니다. 아, 드디어 아주 중요한 단계로 넘어왔네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서 미래의 특정한 행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속마음은 사실 나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 혹은 나랑 친구 할래. 이런 거잖아요. 네,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 그런데 원어민들은 왜 꼭 저렇게 커피를 마시자거나 같이 영어 연습을 하자는 식으로 약간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돌려 말하는 걸까요? 그냥 막 직설적으로 Let's hang out, 같이 놀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그건 인간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기제 때문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요? Let's hang out이 왜 안전하지 않은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Let's hang out 같은 표현은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제안이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부담감이 훅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 막 놀다니? 구체적으로 뭘 하면서 노는 거지? 얼마나 오래 같이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나랑 코드가 안 맞으면 중간에 집에 가고 싶을 텐데 놀자라고 뭉뚱그려 버리면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기가 애매해지잖아요. 와, 진짜 그러네요. 막 3시간, 4시간 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반면에 커피 한 잔이라는 제안은 아주 뚜렷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도 보통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짧고요. 장소도 막 밀폐된 곳이 아니라 개방된 퍼블릭 공간 카페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정 어색해지면 다 마신 커피잔을 딱 내려놓으면서 이제 가봐야겠다 라고 쉽게 일어설 수 있는 명확한 탈출구가 보장되어 있죠. 아하,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미리 깔아주니까 역설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yes라는 대답을 꺼내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는 고도의 전략이죠. 그럼 Would you like to practice English together? 이것도 완전 같은 맥락이겠어요. 그냥 밥 먹자고 하는 것보다 언어 교환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딱 내세우니까 제안을 수락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서로 윈윈이니까요. 맞아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거리를 좁히는 아주 세련된 대화의 기술이 이 평범한 문장들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드러운 제안으로 인간관계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무사히 해결했습니다. 친구를 사귀었으니 이제 만나러 가야겠죠? 네, 이제 이동을 해야죠. 그런데 막 낯선 도시에서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길을 잃기도 하고 교통편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인간관계 다음은 바로 시공간의 조율입니다. 네,
이제 관계의 영역을 떠나서 아주 물리적인 생존의 문제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인데요. 낯선 공간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주로 어떤 문장들을 사용하게 되나요? 일단 가장 절박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Excuse me, I'm lost. I'm looking for the library. 실례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직관적이네요. 대중교통 탈 때도 마찬가지죠. 정류장 위치를 묻는 Where's the bus stop? 그럼 길 건너에 있다고 Right there across the street. 이런 대답이 돌아오겠고요. 네, 그리고 특정 노선을 물을 때도 아주 명확합니다. Which bus goes downtown? 어떤 버스가 시내로 가나요? 혹은 Does this bus go to the airport? 이 버스 공항으로 가나요? 이렇게요. 기차역이랑 가깝냐고 묻는 Is it close to the train station? 이런 문장도 자료에 있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 문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보여요. 오,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문장의 구조가 극도로 명확하고 직설적이에요. 막 where이나 which 같은 의문사로 콕 집어서 묶거나 does나 is로 시작해서 상대방한테 즉각적인 yes, no 대답을 요구하잖아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아까 커피 한 잔 하겠냐고 물을 때랑 뉘앙스가 확 다르죠? 네, 진짜 군더더기가 다 빠져 있어요. 뼈대만 남은 느낌이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물리적 공간을 탐색하는 상황은 본질적으로 긴급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긴급성이요? 하긴 버스 당장 떠나기 직전인데 빙빙 돌려 말할 시간이 없죠. 맞아요. 길 한복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낯선 사람 붙잡고 감성적으로 다가갈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정보의 효율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역시 장식을 모두 떼어내고 아주 날렵하고 직관적인 형태로 튀어나오는 거군요. 네, 생존을 위한 직진 모드인 셈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하고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길을 찾을 때는 그렇게 막 효율성을 따지면서 직설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조율할 때는 왜 갑자기 태도가 확 돌변하는 거죠? 아, 약속 시간 변경할 때 말씀이시군요. 네, 약속 시간을 바꿀 때 보면 그냥 Can we change the time? 시간 좀 바꿀 수 있을까? 하거나 What time is better? 몇 시가 더 편해? 여기까지는 명확해서 이해가 가요. 네, 직설적인 편이죠. 그런데 원어민들이 일정을 좀 당기고 싶을 때 I was wondering if we can meet earlier. 우리 좀 일찍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전화했어. 이런 표현을 정말 자주 쓰더라고요. 아주 부드럽고 전형적인 우회적 표현이 등장했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 둘 다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버스 정류장을 묻는 거나 약속 시간을 당기자고 하는 거나요. 그렇죠. 본질은 요구죠. 그런데 굳이 저렇게 I was wondering if처럼 길고 복잡한 과거 진행형까지만 끌어와서 빙빙 도려 말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지점이 바로 언어가 가진 사회적 기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아까 공간을 찾을 때는 정보의 효율성이 최우선이라고 했잖아요. 네, 직진 모드요. 하지만 누군가와 약속 시간을 변경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은 곧 상대방의 개인적인 일정이자 경계선이거든요. 아, 개인적인 경계선. 시간을 바꾸자는 건 자칫하면 상대방의 그 개인적 영역을 침범하고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는 행위인 거죠. 와, 확 와닿네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한테 길 묻는 건 길어야 10초면 끝나는 일이지만 지인의 일정을 바꾸는 건 그 사람의 하루 계획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보의 효율성보다 관계의 보존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쿠션을 멍청 까는 거군요. 맞아요. I was wondering if. 이 문장 구조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세요. 직역하면 내가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던 중이었어. 내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한 발짝 물러나는 거네요. 정확해요. wondering으로 나의 내면적인 생각임을 강조하고 과거형 was를 써서 현재의 직접적인 요구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둡니다. 게다가 if를 붙여서 상대방에게 거절할 수 있는 여지까지 완벽하게 열어두죠. 와, 소름 돋네요. 그 긴 문장 전체가 일종의 거대한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시간 당겨 라는 날선 요구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좀 맴돌았는데 네 일정은 옷이 어때? 라면서 선택권을 온전히 상대방 손에 딱 쥐어주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상황의 긴급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연히 보이시죠? 공간을 탐색할 때는 목적지만 보면 되니까 완전 직진이고
시간을 조율할 때는 그 사이에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부드럽게 우회전을 하는 거였네요. 이거 진짜 입체적입니다. 이렇게 목적과 상황에 따라 문장의 질감이 달라지는 걸 이해하시면 영어가 훨씬 재밌어지죠. 자, 그럼 무사히 길도 찾고 약속 시간도 부드럽게 조율해서 지인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만났네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바로 소비자의 영역인 실전 쇼핑으로 넘어가 보죠. 쇼핑, 가장 현실적인 생존 용어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쇼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쇼핑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 꺼내 들어야 하는 영어의 무기가 또 한 번 극적으로 바뀝니다. 크게 3가지 장소로 나뉘는데요. 어떤 장소들인가요? 첫 번째는 의류 쇼핑을 하는 옷가게나 백화점, 두 번째는 장을 보는 대형 마트,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전자기기 매장입니다. 아, 장소에 따라 질문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죠. 옷가게부터 볼까요? 네, 옷을 고를 때 우리는 항상 Can I try it on?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하고 묻잖아요. 그럼 직원이 피팅룸이 저기 있다고 The fitting room is over there 하고 알려주고요. 네, 아주 흔한 대화 패턴이죠.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들면 가격을 묻죠. How much is it? 혹시 세일 중인 하얀색 있냐고 Do you have a white one on sale? 하고 묻기도 하고요. 마지막엔 살게요. I'll take it. 카드로 할게요. 카드 please. 이렇게 끝납니다. 이 질문들을 종합해보면 의류 쇼핑의 본질이 다 담겨 있어요. 옷이라는 상품은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내 몸에 착용해보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핏이나 색감이 막상 입어보면 다를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항상 Can I try it on? 이라는 허락을 구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직 내 소유가 아닌 상품을 입어보려면 훼손하지 않겠다는 상호 합의가 필요하니까요. 아, 결국 옷가게에서의 핵심 무기는 허락과 색상, 가격 같은 개인의 취향을 확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로 가면 상황이 어떻게 되죠? 완전 달라집니다. 거대한 카트를 끌고 장을 보러 갔을 때는요. 일단 다짜고짜 직원한테 가서 Excuse me, I need some help. Where is the bread section? 실례합니다. 빵 코너 어디 있죠? 이렇게 위치부터 묻습니다. 옷가게처럼 공손하게 입어봐도 되냐고 묻지 않죠. 네, 그리고 할인 중인지 묻는 Are they on sale? 마지막엔 계산대 위치를 묻는 Where's the checkout? 이게 다예요. 방금 그 차이를 발견하신 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형마트에서 빵 한 봉지를 딱 집어들고 저기요, 이거 제가 한 입 먹어봐도 될까요? 하고 허락 구하는 사람 없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기네요. 쫓겨날지도 몰라요. 대형마트는 본질적으로 거대한 물류 창고, 즉 미로와 같습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는 취향의 선택이 아니라 동선의 파악이에요. 아, 넓은 마트 안에서 길 안 잃고 원하는 물건 빨리 찾아내는 게 핵심이니까요. 아까 거리에서 길 잃었을 때 썼던 생존 영어 모드가 마트에서 다시 켜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마트 직원들은 보통 매장 돌아다니면서 물건 채워넣느라 엄청 바쁘거든요. 아, 그래서 직원의 업무를 잠시 중단시켜야 하니까 Excuse me, I need some help 라는 완충제를 싹 던지는군요. 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빵 코너 어딨냐고 직관적인 위치 탐색 질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공간을 통제하는 자가 마트에서 승리하니까요. 와,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 장소인 전자기기 매장은 어떨까요? 여기는 진짜 앞선 2곳이랑은 또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살 때 말이죠. 네, I'm looking for a laptop. 노트북 찾고 있어요. 라고 운을 뗀 뒤에요. 막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던가요? How long is the battery life? 배터리 시간 얼마나 돼요? Does it come with a warranty? 품질 보증 AS 되나요? Does it have a good camera? 카메라 성능은 좋고요. 이런 식으로요. 질문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네요. 저는 이 질문들 쭉 보면서 무슨 신입사원 압박 면접 보는 줄 알았어요. 신입사원 면접이요? 하하, 비유가 정말 재미있네요.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노트북한테 너 체력은 얼마나 돼? 야근 며칠 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게 바로 How long is the battery life? 잖아요. 아, 체력 검증이군요. 네. 그리고 너 우리 회사 들어오면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보증수표 있어? 라고 묻는 게 Does it come with a warranty? 이고요. 신원 보증이네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업무 능력은 어때? 퍼포먼스 낼 수 있어? 하고 캐묻는 게 카메라 성능 묻는 Does it have a good camera? 이 질문이죠. 마트에서 $5짜리 빵 살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그 면접 띠유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전자기기는 마트의 빵이나 옷가게의 티셔츠랑은 가격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한 번 구매하면 몇 년 동안 나의 일상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해야 하는 도구잖아요. 아, 한 번 잘못 뽑으면 몇 년을 고생하니까 리스크가 엄청 크네요. 맞아요. 소비자가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가장 큰 품목이기 때문에 단순한 위치나 허락을 묻는 걸 넘어서 기능 검증과 위험 부담의 최소화에 질문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겉모습 묻는 걸 넘어서 기계의 스펙, 지속성, 사후 보장성에 대한 깊이 있는 확인 절차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네, 그게 바로 전자기기 매장에서 우리가 돋보기를 들고 캐물어야 하는 이유죠. 그럼 이게 모든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해지네요. 우리가 쇼핑을 한다라는 하나의 큰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처한 공간과 목적에 따라서 쥐어야 할 영화의 무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옷가게에서는 허락을 구하는 무기, 마트에서는 위치를 파악하는 나침반 같은 무기, 그리고 전자기기 매장에서는 면접관처럼 성능을 검증하는 돋보기 같은 무기가 필요한 거였어요. 언어라는 게 단순히 단어들을 문법에 맞게 배열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는 셈이죠. 인간이 처한 상황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해온 도구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쭉 되짚어보니까 진짜 소름 돋게 흥미롭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며 얼음장을 깼고요. 네, 그리고 안전한 커피 약속을 잡았죠. 거리에 나가서는 뼈대만 남은 아주 효율적인 직진 문장으로 길을 찾았고 반대로 약속 시간을 땡길 때는 푹신한 쿠션 같은 과거 진행형 문장으로 상대방을 배려했어요. 그리고 공간의 목적에 맞춰서 완벽하게 쇼핑까지 끝냈습니다. 맞아요. 옷, 빵, 노트북을 사는 하루의 모든 복잡한 과정들이 오늘 살펴본 이 몇 개의 문장 구조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었네요.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복잡한 문법책 뒤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장의 겉모습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이 왜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 그 기저에 깔린 심리와 공간의 맥락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탐구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명확한 문장들이 왜 이런 모양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만 기억하신다면 당장 내일 해외여행을 가시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완벽한 문장이라는 무기를 여러분의 공구함에 잘 정리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생각거리인가요? 우리가 how much is at 이라거나 excuse me 같은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한다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완벽한 문장도 우리가 어떤 목소리의 톤으로 어떤 표정과 제스처를 담아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톤과 태도가 이 건조한 언어들에 어떻게 생명력을 불어넣을지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와, 결국 그 차가운 도구를 따뜻한 소통의 열쇠로 바꾸는 건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와 온기라는 뜻이군요. 네,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이 문장들을 건넬 때 내 표정과 목소리의 온도가 텍스트에 어떻게 생명력을 불어넣는지 한 번쯤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짜 많은 걸 깨닫게 되는 심층 분석이었습니다.